밤 11시 침대에 누운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몸은 이불 속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몸은 하루를 버티기에도 벅찹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면 낮 동안 잠잠하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들입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 30년 전 아내와 나눴던 대화, 4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기억.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후회와 관련된 기억들입니다. 75의 나이로 서울 종로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홀로 사는 이 노인은 젊은 시절 은행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을 잘 꾸렸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자꾸만 그때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자주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그해 봄의 일입니다. 은행 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같은 부서의 김 과장이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는 나보다 2살 어렸고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그는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어색함을 피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 과장을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게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그날 복도에서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왜 그때 한마디라도 건네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라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51년에 출판한 불혹과 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집에서 홀로 살며 이 문장을 썼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말년에는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지냈던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사유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의식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개는 어제 주인에게 혼났던 일을 오늘 밤 침대에서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내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겪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는 사라집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는 것보다 차라리 일어나는 편이 낫습니다.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12월의 밤은 깊고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이 노인의 의식만은 깨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2003년 가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내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점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는 병원 일정과 업무 일정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나는 대부분의 병원 동행을 처제에게 맡겼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은 흔쾌히 도와주었고 아내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진 심사는 통과했고 나는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도 잘 되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2015년 아내가 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그때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떠올립니다. 만약 내가 그때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적어도 아내는 내가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은 1818년에 출판되었지만 처음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창고에 수백 권이 쌓여 있었고 쇼펜하우어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평생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하고 추구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선택의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후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게 된 지금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을까라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노인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기억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아들과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아들은 지금 45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멀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만 대화는 형식적입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고 손주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공부를 강요했고 성적에 민감했고 실수에 엄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나를 피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취직한 후에는 따로 살았습니다. 2007년 겨울 아들이 26이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반항했습니다. 내가 선을 본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화를 냈고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그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행복을 기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문장은 불혹과 보유 중 삶의 지혜에 대한 경고라는 장에 나옵니다. 그는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삶은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간 의식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김 과장과의 그 순간은 1998년에 끝났습니다. 아내의 병원 치료는 2003년에 끝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2007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들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매번 나는 다시 그 감정을 느낍니다. 후회, 죄책감, 미안함, 아쉬움. 이것들은 과거의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 12월의 밤에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존재합니다. 노인은 다시 침실로 돌아갑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일상입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기억과 싸웁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일들을 놓지 못할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바꿀 수 없는 일인데 왜 자꾸만 떠올리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늙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이 겪는 일일까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당신의 의식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잠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기억은 계속됩니다. 끝난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새벽 3시 노인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쳐있지만 의식만은 또렷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기억을 수십 번, 수백 번 떠올렸는데도 그 기억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해지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덧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인은 다시 1998년 봄의 그날로 돌아갑니다. 김 과장이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 순간.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단지 어색하고 불편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돌렸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일을 떠올리기는 했지만 큰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도 살아남기 위해 바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리는 그 장면은 다릅니다. 김 과장의 얼굴은 당시보다 훨씬 더 슬퍼 보입니다. 그의 어깨는 더 축 처져 있고 눈빛은 더 절망적입니다. 나는 그때 그의 표정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 속의 그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나는 그의 모든 표정을 선명하게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7년 동안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미안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추가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부끄러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자기 혐오까지 섞여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제는 그 기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3년 3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충족 이유율의 4가지 근거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예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구성한 방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현재의 의식으로 재구성합니다. 기억은 영화 필름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그대로 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감정, 현재의 믿음, 현재의 가치관이 개입합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갑니다. 오래전에 산 책들이 먼지를 쌓아가며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꺼냅니다.
2008년에 산 심리학 책입니다. 당시 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런저런 책을 샀었습니다. 이 책의 한 장에는 기억의 재구성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1970년대부터 기억의 신뢰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보여준 후 질문하는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차들이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속도를 답했습니다. 하지만 차들이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같은 영상을 본 사람들도 더 높은 속도를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 후 깨진 유리를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는 유리가 깨지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억은 질문을 받는 방식에 따라, 나중에 추가되는 정보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지난 27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기억 속의 자신은 더 비겁해졌습니다. 실제로는 단지 어색해서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이제는 그 행동이 극도로 비열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노인은 책을 덮고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제 쫓겨났던 일도 지난주에 굶주렸던 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현재의 고통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2003년 가을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승진 심사와 병원 동행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승진하면 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다. 처제가 병원에 동행해 주기로 했으니 아내도 괜찮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내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아내보다 승진이 더 중요했다. 나는 아내가 두려움 속에서 혼자 검사를 받고 혼자 의사의 말을 듣고 혼자 눈물을 삼키는 동안 회사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나는 남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내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내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실망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내가 속으로 외로워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내가 나를 원망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도권에서 고통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의식하는 방식에 있다. 그는 베를린에서 철학 강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헤겔이 강의했고 모든 학생이 헤겔의 강의실로 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단 5명의 학생만 앉아 있었고 그마저도 몇 주 후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나는 실패한 철학자라고 해석하는 자신의 의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그가 학생들은 아직 내 사상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석했다면 고통의 강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바꾸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떠올려 온 기억들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김 과장은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죄책감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 과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나갔다면 내가 고개를 돌린 것이 그렇게까지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더 비참하게 기억함으로써 나 자신을 더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나를 원망했을까요? 실제로 아내는 퇴원한 후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승진해서 다행이야. 이제 좀 안정적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실망했지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7년 아들의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때 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결혼식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에 나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색한 미소지만 그래도 미소입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나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축하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아들과의 거리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억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끊임없이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과거를 더 아프게 다시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의 고통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조지프 루드는 1990년대의 기억의 재공고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뇌에서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될 때 현재의 감정과 생각이 그 기억에 통합됩니다. 즉,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 자체가 기억을 변형시킵니다. 노인은 지난 27년 동안 김 과장의 얼굴을 수백 번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더 슬픈 표정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아내의 병원 치료를 수백 번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더 외로운 모습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아들의 결혼식을 수백 번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더 차갑게 굴었던 자신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원본과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들이 현재의 고독과 후회를 정당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외로운 것은 당연하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노인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창가에 서서 그 변화를 바라봅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다고 믿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 문장은 브록과 보유의 한 단락에 나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집 서재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창밖으로 마인 강이 보이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글을 썼고 그 규칙적인 삶 속에서 인간 의식의 불규칙성을 탐구했습니다. 노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가 과연 진짜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불안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억이 진실이 아니라면 자신의 고통도 허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억이 해석이라면 해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27년, 22년, 18년 동안 반복해서 만들어 온 이야기를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노인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을 괴롭혀온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 온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과장이 아니라 김 과장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내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나의 추측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나의 죄책감이 나를 괴롭혀왔습니다. 밤은 끝나가지만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과거가 과연 진짜였을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할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아닐까? 그리고 그 기억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노인은 침실로 돌아갑니다. 이제야 조금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최악의 해석을 선택해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 질문을 안고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새벽 5시 노인은 2시간 정도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김 과장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꿈속의 김 과장은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갔고 나를 지나칠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정도 무거운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깨어나서 노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의 장면이 실제 기억보다 더 사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날은 그렇게 평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극적이지도 비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어색한 순간이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27년 동안 비극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세면대로 갑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75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깊고 눈밑이 처져 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합니다. 이 얼굴을 보며 노인은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30살 때, 40살 때 나는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승진,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준비. 할 일이 많았고 목표가 있었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64살에 완전히 퇴직한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오후에 할 회의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내일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기대할 만한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과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특정한 순간에만 떠올랐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을 때, 아내의 기일이 돌아왔을 때, 아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눴을 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여러 번, 그리고 이제는 밤마다 찾아옵니다. 노인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조금씩 깨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는 사람,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일찍 출근하는 차량들.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는 멈춰 있습니다. 아니, 뒤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노인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사실은 내가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면 책임도 따릅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에 출판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도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행의 원인을 만들어내면서도 그것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그는 이 문장을 쓸 때 56살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판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을 보완하여 두 번째 판을 냈습니다. 여전히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작가였고 사교계의 인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의 철학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1814년 쇼펜하우어가 26살 때 모자는 격렬하게 다투었고 그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일을 평생 떠올렸습니다. 편지에서, 일기에서, 그리고 책의 여러 구절에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김 과장을 잊지 못할까? 김 과장은 지금 어디선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그를 떠올릴까? 그것도 거의 매일 밤 떠올릴까? 답은 간단합니다. 김 과장을 통해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동료를 외면한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만든 자기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그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만약 잊어버린다면 이 정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잊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의 병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그 일을 계속 떠올릴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기억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통해 나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의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아들이 거절할까봐, 아들이 이미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을까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만약 아들이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이미 잊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진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나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봄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딸이 집에 왔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나와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1년에 서너 번은 찾아옵니다. 그날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엄마 이야기, 옛날 직장 이야기, 오빠 어렸을 때 이야기. 지금 이야기는 안 하세요. 나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너는 모른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만이 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퇴직한 노인, 홀로 사는 사람, 특별할 것 없는 존재. 하지만 과거의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나, 가장이었던 나, 실수를 저질렀던 나.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에 대하여라는 저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851년에 출판된 부록과 보유의 일부로 쇼펜하우어가 63살 때 쓴 것입니다. 그는 이때야 비로소 대중적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 중년의 좌절을 거쳐 노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 철학자다. 쇼펜하우어는 오랫동안 이렇게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받지 못한 기억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빈 강의실, 출판사 창고에 쌓인 책들, 어머니의 냉소. 하지만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고통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없이는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그의 연료였습니다. 고통이 그의 동기였습니다. 고통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노인은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침 6시입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제의 나, 지난주의 나, 10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래야 할까요? 노인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김 과장에 대한 기억을 놓아준다면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게 될까요? 만약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게 될까요? 만약 아들과의 과거를 떠나보낸다면 나는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게 될까요? 질문을 바꿔봅니다. 나는 왜 비겁한 사람이고 싶을까요? 왜 이기적인 사람이고 싶을까요? 왜 실패한 아버지이고 싶을까요? 이상한 질문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감정들을 느끼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유동적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만약 내가 과거를 놓아준다면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75의 나이에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붙잡히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자기기만입니다. 노인은 일어서서 창가로 갑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건물들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된 나를 끌고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기억 그 자체보다 기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에서 온다. 그는 1860년 9월 21일 평소처럼 혼자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는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푸들 아트만이 주인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년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인정을 받았고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정체성으로 삼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노인은 생각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놓아줄 수 있을까? 김 과장을, 아내를, 아들과의 과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들을 통해 만든 나 자신의 이미지를. 그것이 가능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놓지 않기로 선택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노인은 희미한 기대를 품습니다. 해는 계속 떠오르고 하루는 시작됩니다. 아침 7시 노인은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흰 쌀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식사는 언제나 빠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약을 먹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밤새 깨달은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 이 깨달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노인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동네를 걷는 것이 습관입니다. 의사가 권했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걷습니다. 특별히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집을 나와서 골목을 돌고 작은 공원을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걸으면서 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놓아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의지로 잊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김 과장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될까?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될까? 노인은 이미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겨울 딸이 권유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이제는 현재에 집중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자. 현재를 살자. 그날 밤 김 과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마. 그만 생각해.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분홍색 코끼리만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을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지로 기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담은 3번으로 끝났습니다. 노인은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쉽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12월의 끝자락입니다. 며칠 후면 새해가 옵니다. 2026년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노인 옆 벤치에 앉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분입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 비둘기들에게 뿌립니다. 비둘기들이 모여듭니다. 쪼아먹고 날아가고 다시 옵니다. 노인은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새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어제 이곳에서 먹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할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 새들은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와도 머물다가 떠납니다. 새들은 기억을 붙잡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과 인간의 의식을 비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동물은 현재 속에 살지만 인간은 시간 속에 산다. 이 구절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한권에 나옵니다. 그는 드레스덴에서 이 부분을 집필했습니다. 1818년의 일입니다. 당시 그는 30살이었고 아직 세상이 자신의 사상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동물에게 기억은 단순한 정보입니다.
저곳에 먹이가 있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기억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때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서사가 됩니다. 문제는 이 서사가 우리를 가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며 그 이야기 안에 갇힙니다. 비둘기는 먹이를 먹고 떠나지만 인간은 기억을 먹고 머뭅니다.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인도 인사를 합니다. 비둘기들은 먹이가 떨어지자 곧 흩어집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계속 앉아 있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기억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 아니었을까? 기억은 없앨 수 없습니다. 뇌에 새겨진 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김 과장은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아내도 아들도 그 모든 순간들도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과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물게 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기억과 함께 앉아서 하루 종일 대화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불교 사상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프랑스의 동양학자 아벨 레미자가 번역한 불교 경전들을 읽었습니다. 1840년대의 일입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 알려진 불교 문헌들을 거의 다 읽었고 자신의 철학과 불교 사상 사이의 유사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하늘에 비유합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구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름은 와서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의지의 부정.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가 고통의 원천입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붙잡으려는 충동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기억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김 과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떠오르게 두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 앉아서 그와 하루 종일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립니다. 점심 재료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주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입니다. 이것도 삶입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준비합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을 넣고 파를 썰어 넣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봅니다. 짭짤합니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이것도 삶입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김 과장이 떠오릅니다. 또 왔습니다. 노인은 놀라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젓가락을 놓고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복도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고개를 돌렸던 나를 꾸짖고 김 과장의 표정을 다시 떠올리고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해봅니다. 기억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김 과장이 생각나는구나. 그뿐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라면을 먹습니다. 국물이 뜨겁습니다. 면이 부드럽습니다. 기억은 몇 초간 머물다가 희미해집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의식 한 구석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조금 놀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을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일까? 기억을 손님처럼 대하라는 것. 손님이 오면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집을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손님은 거실에 잠시 앉았다가 갑니다. 주인은 여전히 주인입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입니다. 현대 작가의 작품입니다. 몇 페이지를 읽다가 아내가 떠오릅니다. 아내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역사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2010년쯤이었을까 아내와 함께 서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노인은 잠시 멈춥니다. 기억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 치료 때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냥 서점에서 함께 책을 고르던 평범한 오후의 기억입니다. 아내는 두꺼운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이거 살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비싼 애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그래도 살게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 죄책감이 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움만 있습니다. 잔잔한 그리움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노인은 조금 의아합니다. 같은 아내의 기억인데 왜 이것은 다를까? 왜 이것은 괴롭지 않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기억에는 내가 만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 때의 기억에는 나는 아내를 외롭게 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의 기억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기억 그 자체입니다. 사실만 있습니다. 해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 따라서 해석을 바꾸면 고통도 바뀐다. 그는 1850년대에 이 문장을 썼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명성을 얻었지만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천식이 심해졌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도 어머니와의 단절도 해겔에게 밀렸던 굴욕도 이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억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책을 덮고 일어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 3시입니다. 겨울 해는 빨리 기울어집니다. 몇 시간 후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또 기억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노인은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기억이 와도 괜찮습니다. 오게 두겠습니다. 김 과장이 와도 아내가 와도 아들이 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 밤을 새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손님입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조금 보고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김 과장이 떠오릅니다. 왔구나. 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은 몇 초간 머물다가 희미해집니다. 아내가 떠오릅니다. 왔구나. 기억은 또 머물다가 희미해집니다. 아들이 떠오릅니다. 왔구나. 기억은 머물다가 희미해집니다. 이전처럼 강렬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손님을 주인 자리에 앉히지는 않습니다. 손님은 거실을 지나 다시 문을 나갑니다. 밤 10시쯤 노인은 잠이 듭니다. 오랜만에 일찍 잠드는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김 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렸을 때 살던 시골집이 나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고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듭니다.
평화로운 꿈입니다. 노인은 꿈속에서 미소 짓습니다.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 것, 다만 머물지 않게 할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5의 노인도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일 밤에는 다시 기억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겨울의 한가운데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혼자 살지만 외롭다는 느낌이 예전보다 덜합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지 않지만 하루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기억들이 찾아오지만 그것들에 압도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어제 밤의 일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김 과장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봄 복도의 그 순간, 노인은 알아차렸습니다. 왔구나. 기억은 몇 초간 머물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마치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를 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그 자리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1998년 하지만 다른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여름쯤이었을까 회사 야유회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의 계곡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치고 누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농담을 했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기억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여름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김 과장에 대한 기억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복도의 그 순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두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하지만 거짓은 복잡하다. 그는 이 문장을 쓸 때 56살이었습니다. 2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낸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상이 언젠가는 이해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인이 만들어 온 이야기는 복잡했습니다. 나는 김 과장을 외면한 비겁한 사람이고 아내를 외롭게 한 이기적인 사람이며 아들에게 상처를 준 실패한 아버지다. 이 이야기는 여러 겹의 해석과 판단과 죄책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합니다. 나는 그때 고개를 돌렸고 일을 선택했고 아들과 의견이 달랐다. 그뿐입니다. 오늘 아침 노인은 산책을 나갑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지만 밝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평소의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노인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노인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각에 빠져 있어서 현재의 사람들과 어울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편안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나이 들면 편안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짧은 대화입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 대화가 좋습니다.
현재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교감입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날씨 좋을 때 또 만나요. 노인도 일어서며 대답합니다. 네, 그러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생각합니다. 기억이 줄어든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나는 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를 규정하던 이야기들을 내려놓으면 나는 누구일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줄어든 자리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현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아침 햇살의 따스함, 라면, 국물의 김, 책장을 넘기는 손의 감촉. 이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짧은 낮잠입니다. 30분 정도. 깨어나니 오후 2시입니다. 휴대전화를 봅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노인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이전 같았으면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죄책감, 어색함, 불안. 아들이 의무감으로 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이는 여전히 멀지 않을까? 손주들은 나를 낯설어 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노인은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오너라. 같이 먹자. 짧고 간단한 답장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결혼식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재의 초대에 현재로 응답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전기를 쓴 리디거 자프란스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평온 속에서 보냈다. 그는 매일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고, 같은 시간에 산책했고, 같은 극장에 다녔다. 규칙적인 삶이었지만 단조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1850년대에 드디어 명성을 얻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언론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들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평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와도 오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푸들 아트만이 주인의 시신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록과 보유의 추가 장을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노인은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에 나왔던 구절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고통의 부재라니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행복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성취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쇼펜하우어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고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에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녁 6시 노인은 간단한 저녁을 먹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입니다.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식사지만 쓸쓸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식사일 뿐입니다.
외로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패의 상징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의 끝에 먹는 저녁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떠오릅니다.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춥니다. 왔구나. 기억은 머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의 기억이 아닙니다. 2010년 봄 아내와 함께 남산에 올랐던 날의 기억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었습니다. 아내는 나무 아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짓습니다. 아내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움은 있습니다. 애잔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으면 그리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움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노인은 이제 그 차이를 압니다. 밤 8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바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깊은 바닷속 생물들이 나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은 계속됩니다. 노인은 화면을 보며 생각합니다. 삶은 계속된다. 어둠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기억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김 과장도 아내도 아들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은 손님입니다. 오고 갑니다. 노인은 주인입니다. 이 마음의 주인입니다. 김 과장이 떠오릅니다. 복도의 그 순간. 왔구나. 기억은 잠시 머물다가 희미해집니다. 아내가 떠오릅니다. 병원이 아니라 벚꽃 아래의 아내. 왔구나. 기억은 잠시 머물다가 희미해집니다. 아들이 떠오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어렸을 때의 아들. 공원에서 놀던 아들. 왔구나. 기억은 잠시 머물다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완전한 정적은 아닙니다.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고요합니다. 고통이 없는 고요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상태. 노인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행복과는 다릅니다. 성취도 기쁨도 흥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온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5의 나이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직업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하지만 무언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 속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대한 저작에서부터 노년의 짧은 경고들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자유는 놓아줌에서 온다.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문을 열자 6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안깁니다. 4살짜리 손녀는 수줍게 뒤에 숨습니다. 아들은 과일 바구니를 건넵니다. 잘 지내셨어요? 노인은 손자를 안아줍니다. 작고 따뜻합니다. 생명입니다. 현재입니다. 잘 지냈다. 너희가 와서 좋구나. 진심입니다. 과거의 어색함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2007년의 결혼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의 무게, 손자의 웃음, 그것만 느낍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손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로봇 이야기. 노인은 듣습니다. 전에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듣습니다. 손자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손자의 신나는 표정을 봅니다. 식사 중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좀 편안해 보이세요. 노인은 놀랍니다. 아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요즘 좀 편해졌다. 아들이 묻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까? 객관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다.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과거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달라지자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 가족이 돌아갑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또 올게 하고 손을 흔듭니다. 노인도 손을 흔듭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돕니다. 이것도 기억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닙니다. 행복한 기억입니다. 노인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오후입니다. 해가 기울어집니다.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들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기억은 이제 적이 아닙니다. 기억은 그냥 기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기 전 마지막 몇 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산책을 나가고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저녁에는 극장이나 음악회에 갔습니다.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저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법이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원했다. 인정받기를, 사랑받기를, 성공하기를. 하지만 노년에는 원하지 않는 것이 자유임을 안다.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이다. 노인은 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달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외로운 집에서 이 평범한 하루들을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노인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이제 무겁지 않습니다. 기억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75의 노인 작은 집에서 홀로 사는 이 사람은 마침내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다. 고통 없는 삶도 없다. 하지만 고통에 매이지 않는 삶은 가능하다. 기억이 찾아와도 머물지 않게 하는 삶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고요한 행복이 있다. 노인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 기억이 와도 놓아주는 것, 현재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기억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억이 많아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아서 무거웠던 것입니다. 놓아주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잠에 빠져듭니다.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반복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평온합니다. 노인은 꿈속에서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작은 집의 창문 너머로 별들이 빛납니다. 75의 노인은 편안히 숨 쉬고 있습니다. 기억들은 와서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구름처럼, 파도처럼, 그리고 마음은 하늘처럼 바다처럼 평온합니다. 이것이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평온함, 기쁨이 아니라 고요함, 성취가 아니라 받아들임.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노인이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